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2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앞으로도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앞주차에 했던, 전주차에 했던 그런 내용을 갖다 좀 요약을 하고, 요약 정리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그 재무부동산학의, 물론 그 전에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출발점을 저는 자산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의 특징은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특정의 실체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자산이냐 라고 하는 걸 찾아낼 때 그때 이제 자산의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을 또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주식, 뭐 채권, 선물, 옵션 이런 그 화폐성 자산이 포함이 되고요.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기계, 원료, 제품 등의 그 비화폐성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계학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을 의미하고, 비유동자산은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혹시 현금화되더라도 회전 속도가 느린 그런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산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재무학과 재무관리와 그리고 부동산학의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출발점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부동산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과 기업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체간 학문이며 복합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든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도시계획학 이런 인접학문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유를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결합한 학문이 바로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 학부 금융보험 죄송합니다.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에 세 전공이 있는데, 이 세 전공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전공의 교수님들 또는 뭐 교육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하신다라고 해서 금융보험학 전공을 그 복수 전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학하고 재무부동산학, 경제학하고 금융보험학, 그리고 금융보험학과 뭐 재무부동산학 이렇게 이제 또 복수 전공을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법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이제 복수 전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접한 학문을 복수 전공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을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상경 계열 뭐 이쪽에 대한 좀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재무부동산학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재무학, 재무관리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짧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처음 접하는데 처음서부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건 좀 아닌데 싶긴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은 재무학과 부동산학을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재무 관리 또는 재무학하고,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학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무학,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재무학 또는 재무관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이제 막 쓰는 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외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요. 기업 외부에서 이제 조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걸 자기자본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밖에서 조달하는 걸 타인 자본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은 우리가 흔히 부채, 빚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외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자금 조달 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달된 자금을 인적인 요소 그리고 물적인 요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동자를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노동자를 교육 훈련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인 요소, 즉 자본재라든지 설비를 정말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조달된 자금을 인적, 물적 요소에 투자하는 이 과정,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과정과 결부된 의사결정을 투자결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화 서비스, 그 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것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갖다 자금 흐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자금 흐름의 과정은 그 기업,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순환되고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자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금의 순환 과정, 자금의 1년의 순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어떤 정말 요소를 갖다 봤는데요. 네 가지 어떤 그 단계를 봤는데요. 이러한 자금의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설명드린 것,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린 것, 즉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또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 및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본 조달과 투자 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의 한 부문을 재무관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업 또는 뭐 회사, 사업체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 경영을 한다, 뭐 관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럴 때 이런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과 관련된 그런 관리 분야를 재무관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재무학 또는 재무관리를 갖다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라는 기업의 재무적 활동, 이 두 가지를 기업의 재무적 활동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이 기업의 재무적 활동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무적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효율적으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원리, 방법, 체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재무학 또는 재무관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무학, 재무관리는 국민 경제의 자금 흐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증권시장론이라든지 증권투자론, 화폐금융론, 금융제도론, 뭐 거시경제학의 일부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론 같으면은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 투자론 1, 2라고 하는 과목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학에서는 이제 주식투자론, 채권투자론 이런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투자 운용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폐 금융이라든지 금융제도론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이제 자금을 또는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까지 넓은 의미에서는 재무관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좁은 의미에서 기업의 재무 관리만을 재무 관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기업의 재무적 활동 그리고 재무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분야, 이게 바로 이제 재무관리이다. 그래서 협의의 재무관리, 즉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를 기업 재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관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관리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라든지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관리 부문하고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무관리이다라고 첫 번째 특징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반 관리, 전반적 관리라고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다른 정말 관리 부문하고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기업의 모든 관리 부문은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자금 흐름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관리 분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전반 관리, 전반적 관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재무관리에서는 자금 흐름을 전사적인, 기업 전체적인, 회사 전체의 측면에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 관리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재무 관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 관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결정 그리고 자본 조달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투자 결정 기능과 자본 조달 결정 기능을 이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이제 정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기능 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투자 결정 기능이죠. 그래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유무형의 많은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자산들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그 자산을 얻을 수가 있겠죠.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매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기업 자산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 이걸 갖다가 이제 투자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은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배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즉 그 자산을 정말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효율적일까, 정말 그런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리고 규모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건 굉장히 크고 어떤 건 굉장히 적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 자산들의 유형과 규모 등은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개별 자산들의 전체적인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구성 관계를 자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구조가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더 바람직한데요. 자산 구조가 효율적일수록 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 위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얻는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 상대적인 변동성 또는 불안정성을 갖다가 영업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기존 사업의 시장 변동과 정말 그 전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이익 변동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변화하겠죠. 그래서 영업 위험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 어머니 정말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뭐였죠? 그 우산 장사하고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우산 장사하는 사람 저 아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좀 서늘하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딸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반대로 날이 여름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좀 이익이 적을 테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장사에 따른 이익이 더 정말 많다라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좀 상반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업의 이익 변동이 그러니까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 변동이 하나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럼 영업 위험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신제품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굉장히 큰 자금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그때는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근데 실패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기업에 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결정은 기업의 영업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따라서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런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 리스크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동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그 크기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든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든 그 크기를 갖다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투자 결정의 목표가 있겠죠. 어떤 의사결정은 항상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투자 결정의 목표는 자산 구조를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자산을 아주 적정하게 배합해 가지고 배합하고 그리고 영업 위험의 감소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 결정의 목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커다란 기능이 자본 조달 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두 번째 기능, 자본 조달 결정. 근데 자본 조달이 사실은 먼저 나오죠. 자본을 조달해야지 그 조달된 자금으로다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자본 조달 결정 기능. 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 또는 자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기업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존속이 된다든지 또는 발전이 된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외부의 여러 가지 원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는 정말 자기 자본, 하나는 타인 자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타인 자본은 이제 부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걸 외부 금융, 내부 금융 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채권을 소유한 채권을 매입한 소유자는 자금을 그 기업 채권을 발행한 기업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외부 금융,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증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을 그 주식 발행액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유보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내에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자본 또는 내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조달된 자본을 경영활동에 투자하고 운영하겠죠. 그래서 결국 전체로서 하나의 어떤 기업 자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 자본의 구성, 뭐 내부금융, 외부금융, 그 다음에 내부금융 중에서도 은행에서 빌린 거, 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빌린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금융에서도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했다든지 또는 유보이익을 가지고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업 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재무적 의사 결정을 자본 조달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여러 가지 규모의 개별 자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개별 자본들의 유형과 규모 이런 그 자본 조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자본 기업 자본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그 개별 자본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재무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무구조는 건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전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아까 아까 자산 구조 같으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요. 재무 구조는 그렇지 않고 건전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할수록 재무적 위험, 재무 위험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또 위험이 감소하면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무적 위험 또는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본 조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순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자본 조달 결정에 따른 순이익의 상대적인 변동성의 크기 또는 불안정성의 크기 그걸 갖다가 재무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채를 가져다 쓴다든지, 뭐 이게 이제 타인 자본 또는 부채, 아까 외부 금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이자, 고정적인 금융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고정적인 금융 비용 때문에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불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불경기에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냐 따라 가지고 재무 위험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재무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는 결국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는 것이다. 즉 기업 자본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최적으로 배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 위험을 감소시켜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타 기능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말이 기타 기능이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타 기능 두 가지 또 있는데요. 배당 결정 기능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재무 분석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당 결정 기능 또는 뭐 배당 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남겠죠. 이익을 남기겠죠. 그러면 그 창출된 이익은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출자자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배당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 기업 내부에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금으로다 자기 자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열심히 경영활동해가지고 얻은 당기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기순이익은 일부가 배당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유보이익으로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출자자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배당 소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보이익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것 가지고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기 자본의 조달 원천 중에 하나이다. 자기 자본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놈은 합치면은 1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 지난 1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 그걸 추가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 그래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에 둘을 합치면 즉 배당과 유보이익을 합치면은 지난 1년간의 지난 해의 단기 순이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많아지면 거꾸로 회사 내부에 유보할 이익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내부의 유보이익을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과 유보이익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재무적 의사결정을
배당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당의 형태, 배당의 규모,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금의 배당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준 놈을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배당의 형태, 규모, 배당 성향이 달라지게 되고, 재투자를 통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출자자인 주주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결정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부는 사내에 유보이익으로 쌓아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배당 결정은 자기 자본의 조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당 결정 기능은 자본 조달 결정과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재무 분석 기능입니다. 재무 분석 기능은 재무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돼요.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 결정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먼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의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줄여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 집약적으로 표시됩니다. 재무제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갖다가 재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린 거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 배당 결정, 재무 분석 이런 그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다가 재무 관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 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본 조달 결정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기능들은 서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관리 분야를 재무관리이다. 그리고 그런 학문을 재무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